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과 이제 타당성을 공부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실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 데이터 수집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이 설문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설문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음, 다양한 이제 원리들이 있지만 사전조사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좋은 설문지, 응답자들이 더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좋은 설문지를 만들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우 차트 어프로치입니다. 이 플로우 차트 어프로치라는 것은 설문지를 만들 때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질문들을 막 순서 없이 만들 것이 아니라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먼저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카콜라에 대한 최근 한 달간의 그 코카콜라 사용 경험에 대한 설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코카콜라를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시음해 봤던 또 사용했던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한다고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당연히 최근 한 달 동안 코카콜라를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예, 아니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인 사람은 뭐 2번 질문으로 가고 아니온 사람은 설문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3번 질문을 가고 이렇게 그 설문의 구조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 접근 방법입니다. 또 설문지를 만들 때 차일드 프린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요. 응답자들이 모두 어린아이다라는 가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를 쉽게 만들고 또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쉬운 용어를 써야 되고 또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는 쉬운 용어를 써야 되고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기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죠.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박사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에서 설문지를 할 때에도 이렇게 당연히 숫자 위에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안내를 안 해주면 중간에다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칸에다가. 너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고 또 응답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쉽고 또 편하게 그리고 잘 안내를 해주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또 그런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 상호 배타성 원리입니다. Mutual Exclusive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설문의 질문은 모든 응답자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모든 응답자를 포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정확하게 응답이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응답자가 서로 겹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해보죠. 이제 15세 이상으로 했다고 해봐요. 응답자들이. 그러면 15에서 20이 1번 문항, 20에서 30이 2번 문항, 30에서 40이 3번 문항.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에서 뭐 70, 40에서 70으로 하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 질문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20살인 응답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겹치게 되죠. 이렇게 응답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예입니다. 상식적이고. 그러나 어떤 다른 질문을 할 때에 항목 간의 응답자의 응답이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Mutual Exclusiveness, 상호 배타성입니다. 이제 포괄성이라는 것은 Collective Exhaustiveness입니다. 응답자를 모두, 이게 이제 바로 응답자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답자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 이제 조금 전에 예에서는 이걸 1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응답 예시를 이렇게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죠? 70세 이상은 포함이 안 된 거죠. 70세 이상은. 70세 이상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70세를 초과하는 응답자들은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귀하의 직업은 1번 뭐 가정주부, 2번 뭐 회사원, 3번 학생, 4번 자영업자.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 예시를 들기 힘들면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해서 자기의 직업을 적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기타 항목을 포함하게 되면 응답자의 모든 응답이 포함이 되고, 모든 응답자가 또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제 컬렉티브 이그조스티브니스, 포괄성의 원리입니다. 상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 때에 놓치기 쉬운, 또 가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깔때기의 원리입니다. funnel approach. 깔때기가 영어로 funnel이죠. 이 깔때기 원칙은 이제 플로우 차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깔때기 원리라는 거는 깔때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만들 때에 초반에는 쉽고 편한 질문부터 그다음에 점점 더 어려운 질문으로 이렇게 워밍업 하고 나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귀하는 아까 이야기 얘기한 것처럼 이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족을 했다면 왜 만족을 하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점점 일반적인 질문을 했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지를 만들 때 인구 통계적인 변수 질문은 설문지의 앞에 둘 것인가, 뒤에 둘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적인 변수라는 거는 나이, 뭐 결혼 여부, 연봉, 소득이죠, 소득. 그다음에 뭐 거주지,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설문지에 뒤에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권장. 그 이유는 응답자들이 설문 처음에 나이나 결혼이나 소득이나 이런 거주지 같은 자기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뒤에 나온 설문 응답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득이 높지 않은데 뭐 이걸 처음에 물어본다든가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결혼 여부에 물어본다든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질문들이 뒤에 나온 설문 문항을 답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적인 변수를 묻는 질문들은 뒤쪽에 넣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질문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귀하는 이 점포를 작년에 방문했거나 지난달에 방문했거나 여기서 제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나 또 방문하거나 또 아니면 방문하고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방문했는지에 대한 것과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되죠? 각각 별도로 분리를 해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no assumption. 질문을 할 때 어떤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이 점포에서 제품을 구매한다면 이렇게 좀 가정을 하는 것이죠.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정을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가정을 하는 어썸션을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데 앞에다가 남북 통일은 첫 번째죠, 경우죠. 남북 통일은 민족적인 사명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한 민족으로서 반드시 통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귀하는 통일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10년 내에 통일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찬성하는 쪽의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왜? 앞에 그걸 유도하는 질문들이 예, 유도하는 글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남북이 통일하게 되면 많은 통일 비용이 들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나 뭐 그런 내용을 쓰고 나서 10년 내 통일 찬성 여부를 물어본다면 또 반대하는 의견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앞에 유도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유도하는 그런 어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그런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문지에서 응답을 할 때 응답자가 답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너무 자세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년에 커피를 몇 잔 마셨습니까? 커피를 몇 잔 마셨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면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지난달 뭐에 몇 잔 마셨습니까? 뭐 이건 뭐 자세히 막 계산을 하면 답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고 하루 평균 몇 잔 마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정도는 좀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응답자가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자세한 질문들, 그런 어려운 내용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지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응답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그 질문을 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귀하는 아내를 구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솔직하게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가 이제 예전에 그 속옷 회사에서 귀하는 어떤 색깔의 속옷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얀색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예화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얀색을 계속 고수했더니 속옷이 팔리질 않아요. 실제로 색깔이 컬러풀한 속옷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가 솔직하게 응답을 안 한 것이죠. 민감한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남들의 눈을 의식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어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소비자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자기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귀하의 비슷한 친구들은 어떤 어, 속옷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 표지에 대한 겁니다. 설문지 표지는 첫 번째 이제 표지는 처음에 설문지 첫 페이지에 안내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연구의 그 조사의 목적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익명성을 잘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는 조사 이외에 그 통계처리나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계법의 그 조항을 이야기해 주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조사자들의 연락처를 또 적어주고요. 연락처뿐만 아니라 어떤 이 조사하는 기관을 좀 권위 있는 기관의 그 이름을 달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를 달면서 약간 책자 형태의 그 설문조사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보통 어떤 설문지들은 그냥 스테이플러로 그냥 한쪽만 찍어가지고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로 한쪽만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사 응답이 좀 더 성의 있고 응답률이 높은 경우들을 보면 첫 번째 겉표면을 좀 두꺼운 종이로 하고 또 이렇게 책자 형태로 만들어라는 거죠. 책자 형태로. 두꺼운 형태 종이로 해서 책자 형태로 만들면 응답자들이 좀 더 조사에 성의껏 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익명성이나 연락처 기관들, 조사자들을 잘 이렇게 나타내주면 정말 그 응답자들이 정성을 들인 만큼 또 정성스러운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들고 나서는 소수의 뭐 20명이나 30명 안 되면 뭐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이 사전 조사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용어가 뭐 어려운 게 없는지, 또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없는지, 뭐 또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버스 퀘스천이라는 건 뭐냐면 응답자들이 성의껏 솔직하게 정성껏 답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설문지 앞부분에 한번 하고 두 번째 또 중간에 한번 비슷한 질문을 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하는 이 점포를 좋아하십니까? 하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1, 2, 3, 4, 5가 나온다면 5가 매우 좋아한다면 첫 번째 매우 좋아합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좀 한두 페이지 있다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의 질문은 귀하는
나는 이 점포를 싫어한다. 그러면 전혀 좋아했다고 한 사람은 1번, 두 번째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무성의하게 한 사람은 그냥 O로 쭉 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모순된 응답을 한 사람은 응답 조사에서 이제 자료 분석에서 빼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은 대충 설문지를 한 거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뭐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페이지 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페이지 수, 1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를 적어주면서 어떤 경우는 3페이지쯤 되면 이제 2페이지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자가 지루하지 않게끔. 그래서 보통 한 설문지는 4에서 5페이지 정도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고객 만족에 대한 질문이 1페이지에 5문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설문지를 하다 보니까 이 5번째 질문은 2페이지로 넘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은 변수를 측정하는 질문 문항들은 한 페이지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잘 편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오는 1, 2, 3, 4, 5일 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왼쪽은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거, 오른쪽에는 긍정적인 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 숫자 위에다가 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호수척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쪽에 대칭이 되는 척도를 쓰는 게 좋다.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중간값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 아니요, 모르겠다. 이것처럼 중간값이 있는 그런 그 척도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같은 설문지라면 5점 척도면 쭉 5점 척도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7점 척도면 쭉 7점 척도로 설문지 전반에서 측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기타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4페이지짜리 설문지를 했는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좀 빈 공간이 좀 남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첫 번째 마지막 페이지 2개 질문을 했더니 밑에 공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귀하에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편하게 여기다 적어주시거나 의견이 적어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면 소비자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여기다가 응답자들이 자기들의 질문이나 의견들을 여기다 쓸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의견을 쓰는 거죠. 이 설문 주제에 대한 의견을 쓰면 또 그게 추가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문 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성스럽고 또 정확한 데이터, 자료, 또 응답을 유도하려면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 때에부터 우리도 굉장히 정성스럽고 신중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설문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응답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외에 또 설문조사에서 필요한 여러 사항들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고려해 보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